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봄꽃들이 피고 있는데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지난 2월 달에는 그랬죠. 우리가 이 봄이냐? 여름처럼 더웠는데 지금은 완전 봄이어야 되는데 겨울처럼 추워버리고. 이번 꽃샘 추위가 좀 시샘을 강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내일은 기온이 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비도 온다는 소식이 근데 비가 들리던데. 온대요. 그죠? 그래서 지금 봄꽃 축제가 비상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에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나들이들 계획 잡고 계실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여수 YMCA는 어제 오전 11시에 YMCA 해관 정문 앞에서 여수 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다 왔어요. 갑 지역, 을 지역 다 와가지고 6명이 모두 다 왔는데요. 그동안 여수 시민들이 일주일 전에 김석 총장님 도움을 받아서 어떻든 생활 속에 작은 거지만 시민 정책 공약을 한 30개 정도 만들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보들이 어떻든 한 명도 빠짐없이 와서 네. 공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서 본인들이 당선이 되면 실행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당에도 건의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든 정책 제안은 일단 했는데 네. 그동안은 당내 경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천과 관련된 당내 조직을 만들고 공천의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정책의 시간이다. 한 19일, 20일 남았죠. 네. 이때는 이제 실제로 시민들 속에서 나의 정책과 공약과 이슈를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번 선거처럼 어떻든 전남 동부권 지역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여론이 높지만 네. 그중에서도 어떻든 국회 4년 동안 어떻게 심판하고 어떤 내용을 심판할지는 정책을 놓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 한 정책의 시간이 돌아왔다. 그래서 더욱더 꼼꼼히 좀 정책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네. 순천도 지금 총선 이슈로도 참 복잡합니다. 네.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그냥 격전지로 좀 꼽히기도 하고. 유권자들이 네. 잘 선택하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일단 한 주 동안 여순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를 결성하는데 한 주를 굉장히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요. 네. 유족들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구례 그다음에 고흥 이렇게 6개 지역 시민 대표들이 함께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선거 기간과 겹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여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희생자 그리고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3월 26일 오후 2시입니다. 3월 26일 오후 2시 전남도청 동부천사 그러니까 순천 신대에 있죠. 네. 신대에 있는 곳에서 유족과 시민단체들 대표와 1인 이상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후보자들이 좀 서약도 좀 하고 여순과 관련해서 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 거의 역사 왜곡의 수준에 좀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해산하고 재구성하고 진행 중인 영역도 좀 중단하라. 그리고 여순특별법 처음 만들 때 조직이나 상임위원이나 사무처나 조사기관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양보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이제 여순특별법을 개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함께 협의해 주시길 바라고 옆에 계시는 김대희 총장님께서 어제 11시 서약식이 있었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셨다면 후보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다 서명을 받았을 텐데 여수 출마자들한테 안 오셨으니까 여수 출마자들은 김대희 총장님 다 받아주시면 그밖에 순천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19일 날은 그 한국 YMCA 사무총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한국 YMCA가 110주년을 맞이합니다. 와. 그런데 한국 YMCA 사무총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개혁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미지로 쌓이면 안 되는데 저한테 잘 싸우라고 제가 한국 YMC 전국 사무총장 협의회장이 됐습니다. 네. 와. 그러죠. 굉장히 공식적인 네. 조직의 감투를 맡았습니다. 굉장히 큰 자리 아닌가요? 참고로 김대희 총장님도 해본 적이 없는 사무총장 협의회장을 제가 맡게 됐다는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말씀을- 것은 아닙니다. 싸울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별로 좋지는 않고요. 화이팅 해주시고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경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어선 전복 사고의 한 원인으로 기후 변화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두꺼비 서식지 보전 문제, 또 율촌 산단의 수산화 리튬 유출 문제 등 다양하게 지금 환경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를 좀 짚어보고요. 또 한 가지 주제는 전남연구원이 공모를 통해서 순천대 박기영 교수를 단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 선정안이 부결되면서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전남도 의회는 선정 과정에서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두 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후환경 대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잇따르고 있는 환경 이슈에 대해서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여수 김대희 총장님. 네. 어떻든 이게 특히 전남 지역은 1차 산업이 중심이어서 환경 문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해양 사고라든가 또 두꺼비 서식지 자연환경 변화 문제 또 수산화 리튬 이것도 어떻게 보면 2차 연료전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에너지원과 관련된 소부장 영역인데 어떻든 이게 우리 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좀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 바다 환경 문제 보니까 지구의 70% 표면을 바다가 덮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다 환경이 지구 환경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 바다 환경을 주로 두고 육지 환경은 부차적 조건으로 두는데 이게 바다 환경이 3, 40년, 100년 전의 환경하고 달라요. 급박하고 그리고 뭐랄까 변화의 폭이 너무나도 기후 변화 때문에 심하기 때문에 네. 옛날에 50년 전에 기상 상황만 믿고 갔을 때는 큰일 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수산 어종의 변화도 예전에는 여기는 어떤 어종이 많이 잡혔는데 하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 어종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벌써 50km, 100km 밖에서 서식지로 옮겨버렸거든요. 점점 그러다 북상하고 보니까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선들이 더욱더 먼 거리로 가고 또 갔는데 기후 변화는 이 정도면 10시간 후에 풍랑주의보가 뜨겠다라고 갔는데 1시간 만에 풍랑특보가 뜨기도 전혀 하고 예측하지 못한 예.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파도도 옛날 이 정도면 한 2m 정도 쳤는데 30분 후에 파도가 2m 쳐버리고 3m 쳐버리고 이러니까 해양 사고는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다고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두꺼비나 자연 생태계 서식지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서식지로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수산화리튬도 결국은 인위적인 공장에서 사전 안전사고 조치를 미흡한 측면도 있는데요. 결국 환경 문제는 이 원인자가 있는 거예요. 원인자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인자가 이 문제를 풀지 않을 때는 국가라는 공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사전 예방적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후변화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요. 기후변화 문제나 그리고 우리 인간이 기업이 어떤 생산활동을 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이것도 예방적 차원이 중요하거든요. 네. 생산할 때 들어가는 돈의 한 30%는 사전 예방 차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은 모든 투자 자본을 생산 과정에만 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기후변화 시대 그리고 어떻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국가 시스템이 있다면 생산 과정이나 이윤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환경 문제나 오염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지 사전에 예방이 준비되지 않으면 생산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하고 규율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순천 김석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몇 가지 영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연 그리고 그 안에 기후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기후 환경으로 부를 만큼 지금 현재 아니란 건 안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의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장에서 그대로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이고 또는 미지의 연구 분야인데 대단히 오만한 인간들의 문명의 어떤
개발과 이런 것들이 나온 결과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위한 대안과 대책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가, 또는 더 오랫동안 이 지구에 살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이 지구에 살고자 하는 어떤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지난번 저출산 이야기 할 때도 그랬지만 젊은 세대에 어떻게 보면 이 문명에 대한 파업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문명에 대한 파업. 이 기후 환경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단순하게 지금 어선 전복에 관한 문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어종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상당 부분 그 어업의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되고 있는 것이라고 모두가 전망하고 앞으로 그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또는 뭔가 잠깐 멈추기 위한 활동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겪었잖아요. 코로나19 때 전 세계가 불현듯 팬데믹 상황에서 잠깐 멈추었던 1년 동안에 베네치아에 돌고래가 들어오고 그런 자연이 회복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잠깐 멈춤의 시기가 필요한 거고 그 멈추기 위한 어떤 문명적 서로 간에 좀 합의가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 문명사회의 파괴로 가고 있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네. 이걸 우리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소시민들이나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마을에서 지구를 지킨다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쓰레기를 좀 줄이는 문제부터 노플라스틱 생활화 문제부터. 근데 이 정부가 이 윤석열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뭐 일회용품이랄지 환경 규제랄지 이런 것들을 다 풀어져 버려 가지고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컵을 쓸 수 있다거나 뭐 또는 기간을 연장해 버렸다고 하면서 굉장히 반환경적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지원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기에 그냥 적극적으로 환경 오염의 주 원인 국가가 되는 것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도 이 정부의 이런 잘못된 반환경 정책을 막는 것도 좀 필요하고 기업의 투명한 어떤 환경 관련된 대응과 거기에 대한 필요한 어떤 보상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정말 문명 사회를 보존하겠다고 하는 각오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에서의 환경 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 몇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 사전 예방의 원칙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사전 예방. 이게 사고가 한번 터지면 네. 발생되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에는 천문학적인 예상이 들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율촌산단의 포스코 자회사의 수산화 리튬 문제도 보면 이게 환경 문제는 정보 공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환경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든 이게 어디에서 왜 일어났고 어떤 물질이 우리 인간들에게 노출된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가 필요한데 노동자들은 수백 명이 일하는 곳에서 수산화 리튬이 발생되면 어떤 보건적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요. 회사는 알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은폐시키잖아요. 그렇죠. 결국 다른 곳에 그만한 물질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전 공개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사고가 발생되고 나면 네. 무조건 이 사고와 관련된 원인 물질이나 앞으로 영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환경 문제는 예방이라든가 치유 과정이 쉽게 말하면 민간 산학이 같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기업 혼자만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우리가 기업하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노동자나 시민들이나 환경단체나 지자체도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아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환경안전사고 자연환경 문제는 끊임없이 재반복해서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노력과 관련해서 최근 시도의 노력들도 있습니다. 여수에서 세계 기후 도시 포럼이 열렸고 전남 도를 중심으로 COP33 유치를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대규모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오려면 또 어떤 방향과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COP33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여수를 비롯한 남해 남중권에서 COP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도 많이 쓰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우리가 그 선제적 대응이나 그런 어떤 나름의 어떤 시민적 운동이나 네. 또는 그런 개선 방향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문적으로 남았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세계박람회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절대 COP33 유치되지 않는다. 오. 네. 무슨 이야기냐면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그 기후 이 COP 대회에 가서 어떤 이슈가 중점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뭐 자치단체 또는 뭐 정부가 막 으쌰으쌰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어떤 뭐 이 유치와 관련된 포커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라남도가 그래도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은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사실 이 정부에서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라남도가 다른 17개 그 시군 광역 자치단체보다 더 그 재생 그 에너지 비율이 높은지 아니면 탄소를 저감시키고 있는 것인지 산업적으로 어떤 규제뿐만 아니라 노력들이나, 함께 상생하기 위한 네. 노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무엇인가 인식되거나 아니면 아예 거꾸로 아예 망가져 있거나 이렇지 않고는 대단히 이것을 뭐 국제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냥 도지사 또는 뭐 관계자들 해외 출장 가는 정도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또 현혹돼서 수많은 세금들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전라남도가 COP33을 유치하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진정성 있는 내용과 주제를 먼저 함께 전라남 도민들과 그다음에 국민들과 공유해야 이게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좀 비관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치에 예. 대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유치를 함에 있어서 그 장소에 대한 의미도 중요한가 봐요. 이게. 이 장소뿐만 아니라 네. 전라남도가 어떤 이 기후 변화에 관련된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상징적인 건데 네. 뭘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누구나 동부 인식하고 있을 유럽에서는 만한 그런 아리백이라고 해서 지금 산업 서로가 아리백 협약을 통해 가지고 기업도 아리백에 가입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네.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COP33을 유치한다고 하면 그 유치 이번에 그 부산 세계박람회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거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사 자체의 유치가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행사의 이게 본질이. 목적이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전라남도 특히 이제 여수, 전남 동부권 지역을 보면 어떻든 지방정부의 제1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저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둬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라남도는 농업이나 수산, 축산 뭐 이런 쪽에 1차 산업이 주요한 근간인 건 사실이고요. 네. 특히 예외적으로 전남 동부권 지역 제철과 석유화구 중심으로 동부권 지역은 또 탄소를 가장 많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화학 산업 중심이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전라남도에 물론 이제 동부권 지역은 그래서 인구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라남도 지하 그 경제 생산의 규모도 보면 80%가 다 동부 지역이잖아요.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이 기후 변화 문제와 환경 문제를 전라남도나 여수시도 가장 1순위에 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가 1년 예산이 1조 8천억인데 주로 그러면 환경 에너지 이런 문제에 과연 예산을 얼마 쓰냐 물어봤더만 순수하게 여수시가 자체 가지고 쓰는 예산은 10억도 안 돼요. 1조 8천억 중에서.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은 정부의 보조금이 매칭되는 교통 에너지 영역이 있어요. 뭐 그 버스에 예산 지원을 한다거나 뭐 가스 아니 이제 수소 버스로 바꾼다거나 정부의 재정이 매칭되는 것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여수시가 우리가 뭐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해보는 것은 10억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남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남도의 제1의 사업은 이렇게 환경 문제나 탄소 문제, 에너지 문제와 대응하는 영역이 돼야 됨에 불구하고 그냥 해상풍력만 외치는 거예요. 네. 해상풍력만. 그건 뭐냐면 정부 돈, 민간 돈 안 주면 우리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라남도나 여수시도 탄소 에너지 그 인지 예산 제도라고 있어요. 전체 예산 중에서 1년간 투입되는 예산 중에서 각각이 모두가 온실가스 저감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최소한 이게 중요한 제1의 정책이라고 본다면 여수시 100개 사업이 있다면 아마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영역이 50위권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개 사업 중에서 한 90위권으로 밀려나지 않았을까? 더 확인할 상위권으로 수. 올라가야 된다라는 아니 거죠. 제가 예산을 보더라도요. 제가 이제 여수시 결산감사를 이번에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 짓고 무슨 뭐 큰 건물 짓는 데만 몇백억
뭐 몇십억 관심이 있지 실제로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녹색 상품을 권장한다거나 아니면 시민들 환경 교육에 중심이 두는 예산들은 네, 거의 빈약한 알겠습니다.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가 네. 너무 전라남도가 이게 시업삼삼 유치하는 것을 뭐 거대 담론 차원에서 이야기한 건데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성세대의 변화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소규모적인 주민 자치적인 요소들이 좀 만들어지고 늘어나야 조례를 한다. 네. 조금 정비하고 이런 과정을 국제적으로 알려내는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긴 하는데 지금 당장 그러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말 너무 유치에만 신경 쓰고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남 연구원장직 선정이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전남 원장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규정들이 이제 너무 그 세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원장을 통해서 전라남도의 비전과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는 어떤 연구 보고서랄지 정책 보고서를 내놓은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급여도 그렇게 썩 제가 보니까 많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관련돼서 조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썩 열려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전남 연구원장직 선정을 좀 더 전라남도가 좀 의미 있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규정을 좀 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응모할 수 있게끔 하거나 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나름의 응모 특단의 시스템이 좀 대책이 개선돼야 개선돼야 한다.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전라남도가 준비 과정이 저는 시원찮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라남도에서요. 네, 작년 3월에 어쨌든 분리를 했어요. 광주 전남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네. 네. 근데 광주광역시는 작년 하반기에 금방 선임을 했더라고요. 절차를 거쳐서 선임을 하고 그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라남도도 우리 갈라쓰자 해놓고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갈라쓰자 해놓고 차이필 원장을 미루는 거예요. 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거든요. 그럼에 불구하고 원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준비 과정이 완전 무능력하게 부실했다고 저는 봐야 되는 거고요. 준비 과정의 문제다. 예, 광주 연구원은 제대로 좀 돌아가고 있다고. 물론 이제 원장이 선임되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 별 문제 없이 가는 거지만 그럼 전라남도도 틀림없이 전남 연구원이 원장이 선임이 빨리 하고 조직 체계를 빨리 갖추고 예산 투자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이게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을 직무대행으로 앉혔잖아요. 직무대행이 1년 이상 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도지사가 관심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차라리 광주 전남 연구원으로 있었어야 되는 걸 능력 없는 곳에서 분리시켜서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 전남도 의회가 행정사무 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결국은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들어볼까요? 네. 진행된 절차 속에서 전라남도가 계속 기획행정위원회 전라남도 의회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절차 과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왜 그 직무대행이 또 이 과정에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의회만큼에서는 책임자가 책임 공무원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전라남도가 무엇을 좀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를 하면서 다음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줘야 되는데요. 네. 이 방향도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결국은. 물론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기준과 내용을 정해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전라남도가 받지 못한 이유도 파악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너무나도 4개 분야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엄격하게 뽑았다고 하는데 그럼 전라남도 내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구원의 원장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보고 필요하면 자격 기준이나 내용들도 사전에 명시해 줘야 되는 거죠. 추천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큰 틀은 추천의 인사 모집 규정에 줘서 네. 그게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자격을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동의하십니까? 자격 완화보다는요. 조건이죠, 조건. 자격보다는 자격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조건을 좀 완화해주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뭐 그 비용이나 이런 문제를 조금 조건을 좀 충족해주거나 이런 방향이 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다만 그런 것은 있죠. 이 전남연구원이 그 동안에
쭉 어떤 보고서와 리포트가 나왔는지를 한번 살피기 위한 실력자가 좀 오기도 좀 해야 되고 왜냐하면 대부분 인용하는 게 서울연구원이나 충남연구원이나 뭐 이런 연구원들 자치단체별로 17개 시군자치단체 거의 연구원이 있거든요. 최근에 뭐 세종도 생기고 이러고 있는데 그 보고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쪽은 도 정책의 어떤 논리와 그걸 기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한쪽은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좀 연구자들의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네.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한테 맡겨놓고 있으면 어떤 보고서가 나오겠습니까? 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밖에 안 나오겠죠. 대행이 너무 오래 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책 연구기관인 전남연구원장직을 수행하는데 그럼 어떤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면은 이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전남연구원 그 운영과 관련 조례가 있는데 여기는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원장은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 체계를 개선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 연구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을 총 책임지고 큰 밑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전라남도로부터 독립되어서 진행돼야 한다는 규정. 이 독립을 근간으로 해서 전남연구원의 그 흐름들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미래의 비전들을 전라남도의 비전들을 연구 과제로 세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전라남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 연구가 하면 된다. 대학교도 정교수 이상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정교수 되기 힘듭니다. 근데 못을 박으면서 최소한 대학교 정교수 정도라면 얼마든지 이게 수행 가능하다고 봤고 문제는 전라남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전라남도로부터 그죠? 예산상은 지원받아야 되지만 연구 과제에서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존심이 있고 지조가 있는 사람. 네. 이 정도는 좀 돼야 된다고. 독립성을 주어주고 굳이 막 조건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환경 이슈 그리고 전남 연구원장직 선정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여수 김대희 총장, 순천 YMCA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